외교통일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짝꿍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혼자, 이번 주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혼자. 솔로예요? 두리워하다 혼자 하니까 너무 좀 텅 빈 느낌이 들어요. 네.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 네. 혼자서도 잘해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좀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럼 누가 듣냐? 뭐 듣는 사람이 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도발을 하셨어요. 네. 많이 들어요. 여러분, 김종대 의원이 자꾸 의심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빨리 힘을 주세요. 김종대 의원이 자꾸 안 나오려 그래. 그 뭐 좀 정의당에서 새로운 거 한다면서요? 이제 곧 그 비디오로 비디오? 방송을 하나 런칭합니다. 비주얼이 돼요? 아니 뭐 저도 꾸미면 조금 돼요. 마늘 주사는 안 맞았어도 마늘 주사 안 맞아? 꾸미면 조금 됩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래. 관리를 안 해서. 관리를 안 해서. 그러니까 마늘 주사도 주기적으로 맞아야 돼.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죠. 뭐 귀 하나 누렇게 떠가지고 뭐. 지금. 그러니까 관리 안 되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관리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황당할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지난주 설 연휴 전에 하와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하와이의 그 국회 국방위원들하고 태평양 사령부죠. 아시아 태평양을 다 관장하는 지구 면적의 52%를 관장하는 가장 넓은 사령부죠. 사령부. 저희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기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빨리. 그냥 하와이 가면 그 옆에 기지에 거긴 다 개방되니까 이렇게 아무나 보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물론 출입 절차는 있어도 웬만한 건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황을 브리핑 받고 토론을 하러 간 거니까 가서 태평양 사령부 또 그 산하에 육군 구성군 사령부, 공군 구성군 사령부, 해군도 이래가지고. 사성 장군을 3명 만났고 그 고위 관계자들하고 상당한 시간을 토의를 했죠. 주로 한반도 운명과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텐데. 문제에 대해서 미군의 어떤 준비 태세, 또 사드 문제, 앞으로 이제 그 대중국 관계 이런 어떤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토의를 했어요. 결국 미국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시대 갔을 때는 오바마 시대의 마지막 이틀을 하와이에서 겪었죠. 오바마의 이틀, 트럼프의 며칠이에요. 이제 떠나올 땐 트럼프였는데 한 며칠 됐는데 아주 그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현지에서 보는 정권 교체. 물론 하와이는 현지라고 하기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미국 방송을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 것들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건 매우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제 결론은 하나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한국에는 탄핵된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는 탄핵될 대통령이 있구나. 근데 지금 그 행정명령 남발해가지고 특히 지금 이민 정책 때문에 어제는 봤더니 샌더스도 마이크를 잡고 미국 민주당 그 다음에 바로 그 법무부 장관 대행을 그냥 바로 해임했고요. 국무부도 그렇고 지금 국무부 직원들 나가라 반대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난리더라고요. 외교관들 난리 났고. 또 해외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안보기관 종사자들도 난리 났고. 그래요. 지금 미국이 다 완전 뒤집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팔칵 뒤집어졌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 취임식하는 날 사실 미국 언론에 매우 특이한 점을 이제 경험했는데 사실 트럼프가 언론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매우 안 좋죠. 저같이 오마이하고 친한 건 그쪽에선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상상도 못할 얘기야. 특히 CNN 같은 방송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잖아요. 트럼프와 CNN. 그러니까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트럼프 취임 D-2일이 아니고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떠날 날 D-2일 이렇게 표기를 하대. 트럼프는 아예 관심 바뀌고. 그리고 그 취임식 날부터 조직이 시작하는데
CNN이 하루 종일. 우선 그 취임식 참석 인원 숫자 갖고 공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페미니즘 논쟁. 그래서 워싱턴에서 50만 명의 그 여성들이 그 반트럼프 시위를 취임식 첫날부터 이튿날이 맞아요. 아주 백미였죠. 그날 마돈나가 나와서 fuck you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했으니까. fuck you. 그래서 그걸 보니까 와, 여성주의 페미니즘이 대폭발을 하더라고. 오, 그거 미국에서. 보고, 또 여성 지도자들의 연설. 뭐 저는 뭐 영어가 안 돼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대충 알아들어도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야말로 그 페미니스트들의 한이 일시에 다 폭발을 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광경을 CNN이 하루 종일 생중계 방송을 해줘. 그러면 트럼프 취임식이면 우리는 주로 대통령 취임식을 막 생중계하는데. 그것도 하긴 했는데 그건 비중은 그거는 그냥 잠깐 해주고 반대 시위는 하루 종일 틀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반 트럼프 시위는 하루 종일 틀어주고. ABC 방송에 한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트럼프 연설을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이렇게 그 재현하면서 그 문장 전체를 개그로 만들어 버리대. 아주 착사를 내버리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저러니. 그래가지고 1년 버티겠어요, 트럼프? 글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 여성주의 운동과 가짜 거짓 브리핑 논란, 취임식에 참석 인파 이거 갖고 이제 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이제 저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저 반무슬림 이민 정책,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로 또 해가지고 또 발칵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지금 한국 물론 당장 한국 출신들의 이민자에 대해서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외교관들의 분석이 있긴 한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럼 한미 동맹 다 깨지라고? 한미 동맹 깨지는 소리. 지금 한미 군사 공조한다고 저 미국 국방부 장관 온다는데 내일이에요. 내일 매티스. 매드독. 저 미친 게. 매드독이더라고 별명이.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동맹 과시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건드려? 그런데 정작 반한 시위는 일본에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반한 그 소녀상 문제로. 소녀상 문제로.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주한 일본 대사가 부산의 영사관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로 철수했잖아요. 본국으로. 아직 귀국 안 하고 있거든. 아직도 귀국 안 하고 있죠. 귀국 날짜를 못 잡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 내 극우 세력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반한 감정이 여론조사를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죠.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거의 70%를 넘어 80%에 육박하고 아베가 소녀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대사를 철수시킨 것에 대해서 거의 80% 지지 여론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일본의 극우 세력하고도 우리가 뭐 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자기들이 생각을 해봐야죠. 소녀상 설치가 그렇게 부당한 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남의 나라에서 소녀상을 설치하건 말건 이렇게 관여할 입장이 못 됐는데 왜? 재작년 12월 28일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밀실 비밀 협정 위안부 합의에서 해준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렇죠. 그리고 돈 10억엔 받은 거예요. 갖다 줘. 그러니까 도로 갖다 줘. 그러니까 돈 10억엔에 역사를 팔아먹는 일이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가능합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용도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을 차지해 버릇을 제대로 고쳐놓겠다. 이런 여론이에요. 일본의 극우들이. 아베나 정부가 왜 저러느냐? 일본 극우 세력 눈치 보느라고. 한국 같은 나라는 집 밟아버려라 이거지. 제대로 버릇까지 쳐라 이거지. 됐고요. 지금 우리가 근데 너무 많아서 태평양부터 일본까지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없어서 10분 지났는데 하나하나 차분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 장군을 3명이나 만나셨다고 했어요. 육해공 다. 그죠?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 사드가 이제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각하는 한반도 안보. 사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이 사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중심을 좀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 사드에 대해 얘기한 건 이건 방어무기고 또
우리가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네. 그냥 한반도에 대한 방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하고는 무관하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설명을 해온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재 가니까 다 뒤집혀요. 전부. 네. 자, 우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사드라는 무기 체계 하나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다 이렇게 모아져 있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사드가 들어온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무기가 그 뒤에 줄줄이 따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시작에 불과한데 네, 그 뒤로는 사드보다 더 센 놈이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사드의 운용 개념에 대해서 내가 최초로 설명을 들었지. 우리 국방부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네. 이거였더라고. 자, 사드에 X밴드 레이더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극초단파 레이더라고도 그렇죠. 하죠. 이 레이더를 중국이 몹시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해 주셨죠. 수차례 얘기했죠. 네. 하도 얘기 많이 해서 내가 사디스트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는데 이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묶어서 사드 포대가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운영 개념을 보니까 이 사드의 레이더가 네. 북한의 미사일을 이렇게 얘 하나로 추적하면은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X밴드 레이더 2대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하나를 배치하면 3대가 되니까 이거를 같이 하나의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삼각 측량으로 동시에 측정하는 걸로 통합이 된다 이게. 응? 그러니까 일본의 2대, 한국의 1대 X밴드 레이더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 북한의 미사일의 위치, 속도, 형상 이런 또 기만탄이냐 진짜 탄이냐 식별 여부 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2대 레이더에 하나에 빠진 그 저 축을, 한 축을 담당하는 거예요. 한국의 사드 레이더가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전체가 한 팀이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닌 거네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예? 사드가 배치되는 순간 예.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은 필연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다 섞어버려야 된다. 한국과 일본이 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국방 체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통합이 되지만 네. 또 일본이 아닌 우리 자산들이 있습니다. 뭐 패트리어트 네. 미사일 같은 경우 네. 우리도 미사일 방어 자산이 작은 것들이 있다고. 이거하고도 다 통합되는 거예요. 일본, 미국 다. 일본, 미국, 한국.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과 체계를 이미 염두에 두고 했던 추진했던 것들이다. 그렇죠. 이거를 이번에 태평양 가서 이걸 국방부가 설명을 안 했던 건데 다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센서 레이더가 들어옵니다. 네. 이지스 구축함이 추가 증강 배치가 되고 예. 또 조기 경보기가 추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전체 정보 네트워크가 한미일의 국경을 초월해서 거대한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 구성 일부분 중에 하나가 사드일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사드 하나를 한국에 전진 배치해서 한미일 이 동북아의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강화된 네트워크 체계 이 전체의 구조물 아키텍처를 만들어 놨더라고. 이런 것 중에 한 부분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 게 사드였던 것이지 이게 무슨 한국방위 이건 미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 즉 IAMD라고 하는데 인티그레이트 에어 디펜스 미사일. 발음 좋아? 좋아요. 안 좋긴 알아는 해. 듣겠죠. 알아는 들어요. 통합 미사일 방어,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이다. 그래서 사드가 들어오는 거다. 거기에 한국의 자산과 통합됨으로써 한미 미사일 방어는 뼈와 살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방은
독립 변수가 아닌 거네요. 일종의 미국과 일본의 종속 변수. 그러니까 큰 그림은 미국이 그리고 네? 태평양 전체 방위 체계에서 미국이 그리고 그 그림 하에 아시아에서 작은 형님은 일본. 그리고 거기 한 축을 사드로 한국이 담당하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네. 탁월한 정보력과 네. 우수한 그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뼈와 살의 관계로 우리가 연결이 되면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주도합니까? 이건 뭐 압도적인 우위를 미국이 갖고 있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마치 대한민국이 핵미사일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네. 이런 이상 어떻게 그걸 주도하겠어요? 그 판이면은 당연히 중국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를 중국이 중시하는 거지 네. 사드라는 무기 체계 하나만을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드 하나에 대해서 우리 주권인데 왜 마음대로 결정 못하냐고 하는 건 그렇죠. 참으로 순진무구한 발상이다. 이걸 배치하면 이후에 한국의 공중방어라는 어떤 명목으로 해가지고 전부 엮여 들어가는 판이 되면은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전쟁이냐 평화냐 여부를 결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거대한 체계 속으로 그렇죠. 발을 빠뜨려 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미국이 주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미일 결속에 비축된 힘을 결국은 어디로 향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중국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렇습니다. 떠오르는 중국이 어떤 그 위험한 네. 또 견제해야 될 대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한미일 그 결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어떤 팽창을 견제하면서 네. 아시아를 영원한 미국의 바다로 남겨놓겠다. 이런 어떤 건데 이걸 이름하여 학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페더레이트 시큐리티 우리말로 연방 안보라고 하는 건데 즉 미국을 허브로 해서 한미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하게 하나의 국가처럼 결속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안보 연방을 형성하는 이런 어떤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저는 첫 번째 드는 궁금증. 미국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태평양 사령부에 가서는 의원님이 들으셨는데 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방부는 이거를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안 합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이렇게 그 미국이 이렇게 큰 이른바 안보 연방 체제를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복속되는 종속 변수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정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한마디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재작년에 한일 위안부 졸속 협상과 네. 작년 7월에 사드 배치 결정과 네.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한일 정보보호 협정 네. 이 세 가지 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직선상에 놓인 현안들이었다. 그렇죠. 너무 멀어진 한일 관계를 일단 붙여놔야 한미일 군사동맹이 잘 되고 그래서 위안부 협상을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체결했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 결정한 이상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게 끝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드 배치하고 정보 공조하고 그럼 이 정도 선에서 멈추겠지 이럴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니죠. 예.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안보는 뭐냐면 집단 안보예요. 과거에 그 아시아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 전략은 양자 동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일 동맹, 예. 한미 동맹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미 호주 동맹. 네. 이래서 미국이 중심축에 있고 여러 나라를 쭉 바퀴살처럼 연결한 수레바퀴 같은 모양 구조였다고. 예. 그런데 이런 구조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집단으로 묶어서 네. 하나의 어떤 그 연방의 하나의 주들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회원국으로 이렇게 되면 쭉 들어가는 연방의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보적으로 보면 법적이나 주권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안보적으로는 그렇다 이게.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깜짝 놀랄 어떤 의제를 네. 우리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국방부가 아직 거기에서 판단을 못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바퀴살처럼 형성된 동맹 구조 하에서는 어땠느냐? 내가 빈혈 환자야, 피가 모자라. 그러면 형님이 수혈을 해줘야 돼. 그러면 옛날엔 미국 피만 받으면 됐어. 네. 그렇게 해서 안보에 부족한 걸 보충해왔다. 이게 네. 한미동맹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은 형님이 야, 내 피도 모자라. 그러니까 여러 명 피를 줄 테니까 다 수혈 받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9개국인데 네. 이게 피를 수혈 받으려니까 불안한 거야. 피가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서 혈액형이라도 안 맞으면 죽는 건데. 죽는 걸 이게 이제 한국을 불안하게 한 건데 그게 뭐냐? 유엔사의 한국 전쟁 당시 유엔사의 파병국이 16개국입니다. 그 중에 9개국이 주로 어떤 나라냐 하면은 프랑스, 호주,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이 9개국이 지금 유엔사의 한국에 대한 전력 제공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9개국이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건 뭐냐? 이 9개국을 다 불러서 한국 정부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를 체결하자. 뭔 소리야 지금? 이 얘기예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자, 이게 있어요. 한미 행정협정, 한미 간에는 소파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미군에 관해서 뭐 기지 환경 오염을 조사하네 안 하네, 뭐 미군 범죄가 있을 때 형사 관할권이 어쩌네 해서 이 소파 문제가 우리 시민 사회에서 항상 논란거리였어요. 그게 한미 간에만 체결된 소파였어요. 그런데 이걸 9개국하고 다자협정으로 다 체결하자. 왜? 앞으로 전시에 미국이 다 책임을 못 져주니 9개국 도움을 받아서 이 국가들이 다 들어오니 그 나라의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뭔 시설도 줘야 될 거고 법적 지위도 보장해 줘야 될 거고 이런 것들 또 평소에 훈련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동맹 구조가 이런 바퀴살이 아니라 이제 양자 동맹에서 다자 동맹으로 가자. 근데 그건 미국의 노선인 거잖아요. 미국의 노선으로. 근데 우리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주국방이 안 돼서 우리도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입장도 있고 우리 판단도 있는데 보수 정권이 자주국방을 포기한 이상 의존형의 국방 체질을 갖춰놓은 이상 이명박 박근혜 정권 무언가 동안 어디서 빵꾸가 나면 메워야 된다고 외국에 손 벌리고 바지가랭이라도 붙들어.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대목인데 아니 한미동맹 60년사에 없던 요구를 한다. 그 이제는 세계 9개국과 협정을 체결해라. 지금 이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의원님. 최초 공개. 이게 한 번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최초 공개. 팟짱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김종대 의원님께서 딱 얘기하고 나니까 롯데 골프장 얘기가 2주 뒤에 막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2주는 먼저 가는 방송입니다. 너무 빨라서 좀 알아듣기. 우리는 전의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거 처음 나오는 얘기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전쟁 수행 체제, 한반도의 안보 체제는 아직도 유엔 사령부라는 법적 권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미 연합사의 미군 장성한테 작전권을 지금 위임해 놓은 상태지만 그 연합사령부의 작전권은 유엔사에서 행사해야 될 걸 연합사령관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연합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어요. 같은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회의할 때 야 이건 유엔사 회의냐 하면 유엔사 견장 차고 와서 회의하고 예. 야 오후에는 연합사 회의냐 그러면 떼고 연합사 마크 듣고 와서 하고 같은 사람이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부 회의냐 그럼 이걸 떼고 또 그 마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떼다 붙였다 와서 회의가 바뀌는데 예. 하루는 우스운 일이 벌어졌는데 오후에 주한미군사 회의가 벌어졌는데 네. 야 오전에 유엔군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어.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 같은 인물이 이렇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수시로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네.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한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또 하나의 겸직하는 국제적인 한국에서 전쟁 수행의 법적 권위는 뭐냐면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겁니다. 그 유엔군 사령관은 아시다시피 1950년 한국 전쟁 때 유엔 결의로 만들어진 네. 유엔 사령부란 말이에요. 그 사령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엔 회원국 그때 참전국들한테 지원을 요청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한국으로 언제 전자권이 넘어갈지 몰라. 네. 전자권이 넘어가면 한미 연합사가 해체돼야 돼. 그러면은 자기 권위를 어디서 보장받아야 되느냐? 유엔사를 강화해서 한국의 전쟁 수행의 법적 권력자는 바로 유엔 사령관이라는 걸 직시하고 이 사람들이 그 권위로 유엔사를 재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다가도 이제 미국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9개 나라들하고 전부 협정 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선 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요구한 게 언제인 거예요, 미국이? 이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작년에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작년부터 된 거죠. 그러면 작년부터 부임하자마자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이 얘기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네. 왜 숨기는 겁니까? 왜 숨기냐? 국회 와서 부결되니까. 꺼내서 공론화하게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한미 양자 동맹 체제를 선호해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이렇게 연합사 체제로 가는 이걸 선호해 왔는데 이 체제가 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국방부가. 그래서 죽으나 사나 미국만 보고 가고 싶어 한다고. 우리하고 비슷한 걱정하는 거지. 혈액형이 안 맞는 애한테 수혈 받아야 돼. 그다음에 그룹 의사 결정이잖아. 유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룹 의사 결정. 이 그룹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건 복잡하거든. 그런데 한미 동맹은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이걸 꺼려하고 안 끌려가려고 하는 건데 오래 못 버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큰 틀에서 태평양을 미국의 바다로 놓고 우리가 그 한국, 미국, 일본 3대 축을 일본에 있는 사드 포대 2개하고 우리 포대 하나하고 셋이서 다 엮여. 삼각형 삼각구도를 맡으면서 니네는 요 한 코너를 맡어 이런 거고 미국의 지휘하에 하나는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그 한국의 전쟁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9개 나라하고 전부 소파 맺어. 그래서 전부 기지 하나씩 줘야 돼. 그러면 기지 이용권 그런 걸 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누가 돈 내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내는 거지. 이런. 아니 그런데 그 비용 문제보다도 그건 이제 유엔사에서 통제를 하겠지만 안보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은 유럽에서는 나토라는 집단 안보체를 만들어서 같이 했잖아요. 근데 아시아에는 그게 불가능했다고. 아시아 국가들끼리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집단 안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양자 동맹 체제로 간 겁니다. 그다음에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개입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고 그룹으로 다 묶겠다. 그래서 훈련도 같이 하고 또 전쟁이 나면은 쭉 집단 어떤을 형성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어떤 미국이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안보 공동체 이게 이제 연방 안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Federated Security.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발음이 왜 이래? 아이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안보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그렇게 또 모아야 중국 떠오르는 중국을 차단하면서 태평양을 통제하기에 용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이런 것들로 급격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드라는 무기도 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구조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하나의 그 접착제. 이게 지금 사드가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데 여기서 사드는 문제점은 그냥 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미국의 구상 속으로 다자들 간의 통합이 될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하는 우리 안보의 당사자, 우리 군사의 주권은 더더욱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유엔사에 의한 전쟁 수행 체제는 일본도 거의 자동 개입하는 체제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본 자위대 또 일본의 기지들의 협조가 없이는 유엔군이 그 한국으로 투입되기가 곤란하다고. 대부분 그 발진 기지가 일본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걸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은 그 한국에서의 어떤 분쟁에 대해 가지고 뭐 개입하고 싶다 말고 싶다가 아니고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다. 시스템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다. 그러면 뭡니까? 한반도 분쟁의 국제화입니다. 국제화. 이런 것들이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왜? 국제적 현안이 되는 것이지 민족적 현황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38선 이북의 북한을 남한하고는 별개 국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과연 순순히 인정해 주겠느냐. 그건 국제적 통제에 두려고 하겠지. 이런 등등의 이제 우려를 봤을 때 당장의 외국이 안보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법적 지위도 약화되는 겁니다. 국제화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통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남북 관계를 잘 발전시켜서 뭐 경제 통합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려고 해.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의 안보 이익적 관점에서 니네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안 돼. 에? 이렇게 엮여 있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장기적 안목에서의 통찰력을 갖기가 어려운 이유가 당장의 안보가 너무 급하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통일이냐.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이 안보 불안이 중요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적인 공포 심리에 불안 심리에 우리 스스로 감금해 버리니까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통찰력을 갖고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생존과 통일과 번영을 기획해낼 수 있는 이런 지성들이 지금 잠식당하고 질식당하고 있잖아. 그런 지성의 안일함 내지는 무책임으로 우리도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국가의 어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대 현안이 지금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계기로 해가지고 촉발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메티스 방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임스 메티스, 매드독. 매드독 이 아저씨는 내일 외우는 거예요. 우선 제임스 메티스가 왜 미친 갠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해외 첫 방문국이 한국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나라 처음 오는 거야? 제가 18일 날 태평양사로 출발해 가 있을 때도 신임 정부가 출범하면 아마 국방장관이 태평양 쪽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지 않을까 본다. 시기는 얘기 안 하고 이런 정도였거든. 근데 전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을 첫 방문지로 발표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어깨에 굉장한 힘이 들어가 있는데 저렇게 달려오는 폼만 봐도 미친 개가 맞아. 왜 미친 개인지 얘기해줘 빨리. 미친 개는 주로 여고괴담에 나와요. 그런가요? 네, 여고괴담에 각 학교마다 미친 개가 한 명씩 있죠. 우리 때는 그렇지. 주로 선생이 있더라고. 선생님이 미친 개인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제임스 매티스 이 양반. 이 사람이 여고 교사는 아닌데. 이 사람 군인이지 군인. 해병대 출신이고 막가파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강성 이미지 때문에 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경질이 됐던 인물이죠. 군사 근본주의자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근본주의 무서워요. 미국의 국방 재조직법에 의하면 네. 군 출신은 원래 국방장관으로 못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민 통제가 잘 돼 있다고 여러 번 그래요, 한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군 출신이 국방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국방 재조직법에 의한 금지 규정을 면제받는 별도 절차를 거쳐서 인준이 되는 거라고. 그만큼 미국 법령을 위반하고 트럼프가 현역 군인 출신들을 중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이 사람은 삼성 장군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제임스 매티스는 사성 장군 해병 출신이고 정치나 외교를 몰라 오로지 군사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강압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네. 이건 뭐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서 가르친 고전대로 네. 전쟁의 일반 원칙을 신봉하는 순수 군인형이자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네. 군사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 군사 근본주의자. 이래서 이자가 이제 그 미친 개라는 건 뭐냐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군인이 생각이 많으면 어떡해? 전쟁 났을 때 네. 돌격 앞으로 하면은 가야지. 그런 어떤 야전성 이런 것들의 전사의 강인함과 무모함을 두루두루 갖춘 내가 봐도 미친 놈이에요. 근데 왜 한국에 오냐고. 국방장관은 정치인이에요. 네. 저 국방장관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로 네. 온다는 건데 예. 한 두 가지 정도가 우선 주목됩니다. 네. 첫 번째는 네. 한국의 이 대선 정국에 이 또 미중 간의 그 민감한 시기에 네. 굳이 한국에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우선 첫 번째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네. 굉장한 어떤 효과가 높은 치명적인 어떤 공격 무기, 미국의 전략 자산에 한국의 추가 배치 문제가 거론될 것 같아요. 사드 말고 더. 사드는 방어 무기잖아요. 네. 방어 무기를 배치했으니 공격 무기도 좀 많아. 그래가지고 세트야? 그래가지고 네. 특히 또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고 또 태평양 사령관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네. 해군 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것들이 협의되지 않을까. 해군 무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항공 무기, 뭐 스텔스 전폭기라든가.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순진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 무기 전개를 요청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원래 작년에 네. 한미 연례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가 요청했다 퇴짜 맞고 온 거예요. 그 북한 핵실험 했을 때부터 그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다 이렇게 되면은 네. 예상할 수 있는 무기 중에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게 DDG 사우전드 그러니까 DDG 1000이라고 하는 구축함 배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DDG 1000이라는 구축함. 이게 이제 줌 왈트라 그래요. 네. 줌 왈트급 구축함이다. 미국에 3대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돈이 없어 3대밖에 구축 못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사라고? 해군 기지에 미국이 전진 배치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이건 사드 문제로 우리가 중국과 불편한 거에 이어서 네. 더 심각한 그 중국과의 긴장을 초래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우리? 제주도나 진해 쪽에 이런 거라든지. 네. 예. 또 저기 항공기 일본의 지금 F-35 B형 해병대용 그 수직이 착륙 네. 스텔스 전투기가 8대 배치된다는 소식이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와 유사하게 스텔스 전투기 또는 전폭기나 네. 폭격기를 예.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 사라고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은 일단 샘플이지. 샘플? 샘플 보여주고. 일단 한번 보여주고 골라 이런 거예요? 우리도 F-35를 사요. 그런데 네. 이거라든지 네. 이러는데 한 가지 그 오바마 정부에서는 네. 사드 배치 외에 이런 전략 자산의 한국 배치를
사실상 거부해 왔거든요. 아마도 네. 주한미군 생각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전략 자산을 한국에 갖다 놓으면 네. 오히려 한국이 타깃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 조져야 네. 전쟁 때 유리하다고 볼 거 아니냐. 그리고 첨단 무기는 이렇게 최전방에 갖다 놓는 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유보적 태도를 취했는데 오바마 때는. 그런데 이번에 메티스 방안은 네. 워낙 중국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힘이 들어가 있는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만 사태까지 막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거에 이어서 한국에 네. 중국의 코앞에 전략 공격 무기를 배치해서 네. 차제에 중국을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완전히 제압해버리겠다는 발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끝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미친 개의 본질이 드러날 건데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예방 공격이나 선제 공격, 북한. 이런 어떤 메시지도 사실상 상당히 강한 톤으로 거의 뭐 선제 공격에 준하는 수준에 네. 꼭 그 표현을 쓴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강한 톤의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한 톤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 선제 타격론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반기문 후보 쪽에서 환영 성명이 나올 거고. 예. 지금 벌써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고 있어요. 그래요. 사드 찬성, 예. 전략무기 추가 배치 땡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보 강화의 한미 동맹 과시로 이 대선 전국에서 보수 정당이나 후보들이 네. 또 황교안 권한대행에 이걸 갖다가 완전히 총대를 메고 나섬으로써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는 것이죠. 결국 안보대선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월은 안보 정국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예. 이분들의 계산은 네. 촛불을 끄는 데는 안보 이슈보다 좋은 건 없다. 그때 마침 북한이 또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보다 급이 좀 낮은 무수단 미사일을 먼저 발사할 것 같아요. 2월에 무수단 미사일 2월이 발사. 될지 3월이 될지는 엿장사 맘대로요. 북한이 실제로 임의의 시각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임의의 시각은 내 맘대로 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아무런 사건 없이도 예. 안보 정국이 조성될 수가 있고 예. 야권 대선 후보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못 정해 갈팡질팡하겠지. 야, 너무 눈에 선해요. 그 장면이 곧 다가올 한두 주 안에 아니죠.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당장 그 반기문, 황교안 환영 논평 내면서 안보 프레임으로 확 걸고 이쪽은 막 정신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제 중도를 지향하는 그 야권의 후보들은 또 해야 된다. 전력 증강 해야 된다. 북한도 이상한 이렇게. 사람들인 게 네. 꼭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 꼭 한 방씩 터트려 준다고 이자들도. 그러니까요. 북한이 또 그런 식이죠. 적대적 늘. 의존성이. 예, 적대적 의존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걱정이 되는 건데 저는 지난해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017년 대선은 촛불 대 안보 프레임의 전쟁이다. 네. 촛불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이 충돌한다. 네.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 야권 후보들은 일견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런 프레임 전쟁에서 네. 안보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런 어떤 행태나 뜻은 이해를 합니다. 네. 단 동의를 못해서 문제지.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안보 프레임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과연 야권 후보들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느냐, 네. 그런 준비를 갖춰놨는가, 네. 이런 점에서 네. 조금 더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선제적인 어떤 그 정치 그 행동들이 나와주었으면 좋았는데 네.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왠지 좀 불안하다. 네. 중요한 것은 메티스가 내일 와서 내놓는 메시지가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해질 것이고 안보 불안이 강화되면 네. 특히 그 가운데 북한이 한방 또 날리고 이러면 헌재고 뭐고 다시 탄핵이고 뭐고 다시 안보. 문제는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안보 정국을 일단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이런 와중에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그랬다. 또 야당은 여전히 안보에 관심이 없다. 입장이 모호하다. 네. 그래서 집권하면 저 한미 동맹부터 위태로워진다. 네.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형성이 되는 것이고 네. 사실 그게 야권의 트라우마를 자극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는 대범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입장을 정해야 되느냐. 네. 이거는 매우 지정학적 민감성을 고조시키고 우리가 분쟁의 열점이 되면서 네. 이제 중국하고 관계는 끝장나는 사건들이 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예.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탄핵된 박근혜 정부 갖고 놀기 얼마나 좋아. 여기 와가지고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는 모든 거는 집권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좀 자기가 의지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어떤 북한에 대한 강압, 압박 이렇게 어떤 강경 일변도로 함으로써 어떤 그 목적 자체가 북한의 변화냐, 아니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 그 자체가 목적이냐. 미국의 어떤 불확실한 행태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자중해라. 네. 이러면서 주변국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이런 공격 무기 도입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순신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요청했다는데 네. 이런 거 다 국민 동의 받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략 자산이란 말의 의미는 일반적 군사 무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헌법적 사안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가는 정권에 네. 말기암 죽어가는 환자의 어떤 이제 곧 옷 벗을 관료들이 나서서 네. 이런 중대 사안을 다 결정을 지었겠다고 하는 월권에 대해서 예.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견제를 해야 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야권에서는 메티스 방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입장이 좀 나와줘야 되겠네요. 방안 그죠? 자체를 막을 수 없거나 그러니까 방안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뭐 그 국방장관 회담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곧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고 대통령이 바뀌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2달만 기다려라. 뭐 이렇게 요구를 미국에 오히려 요구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가 따로 손을 쓴 거예요. 여기부터 와달라고. 박근혜 정부가? 지금 탄핵된 상황인데. 아니 그래도 부처는 돌아가요. 그러니까요. 권한 대행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럼 한국에서 먼저 메티스한테 방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와서 이걸 좀 해달라. 그러면 결국 조만간, 미국을 아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 우리 주류 언론을 비롯해 온갖 얘기가 뭐야? 빨리 미국에 줄대라. 빨리 미국에 가든지 초청하든지 빨리 좀 해라 이렇게 들들 볶았잖아. 그런 걸 2달 넘게 했는데 그대로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박 대통령이 탄핵됐을 뿐인 것이죠. 과정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탄핵 안 됐으면 더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이미 법적으로 정부가 아닌 정부가 외교안보에는 그 안보 프레임 자체에 거의 뭐 몰빵을 하다시피 한 거고 미국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이게 동북아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결국 국내 정치를 위해서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간접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후보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또 촛불의 효과를 반감하고 그러면서 역시 국가는 정부는 전쟁하는 기계다.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보수적 정체성 강화의 계기로 현 국면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네. 이것이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네. 우리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미중 사이에서 강화시켜서 결국 그 딜레마에 우리를 계속 감금하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우리는 영원히 전쟁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 수행 체제라는 게 앞으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다국적 다자주의 협정에 의해서 네. 또 주변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떤 주변국에서 어떤 지원하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면 네. 한국군 스스로도 사흘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 안 주지, 탄약 안 주지 다 끊어버리면은. 네. 그리고 군수 물자 저 일본에 갔더니 그 공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하루에 8,000개의 컨테이너가 운반되는 수송 계획을 세워놨던데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예. 우리 국방의 체질을 바꿔놨으니까 결국 전쟁 수행 체제가 다 그렇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정말 우울하다. 2월의 첫날 네? 이렇게 우리가 자주국방이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진보 정권이 항상 네. 외쳤던 게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안보의 당사자가 되려면은 전작권 가져오고 자주국방부터 해야 되겠다. 네. 항상 그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이걸 이제 보수 정권은 부정한 거고 혐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외세 의존적인 전략으로 그렇죠.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해보자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태도였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떤 참사를 낳으려고 하는 것인지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근데 그 앞서 말씀 주신 그 다자간 협정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유럽은 땅덩어리가 같고 그 오밀조밀 붙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막 프랑스에서 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오고 태국, 터키에서 터키, 오고 호주. 호주. 그 관심이나 있을까 우리 안보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가 아니 그런데 일종의 이걸 보험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보험.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전략 구상 네. 이런데 이제 그 편승함으로써 네. 자기들도 얻을 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런 집단적 안보체는 사실은 완전치는 않아요. 최근에 미국이 오바마 정부 때 베트남에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그 베트남 지금 중국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필리핀에 얼마나 공들였습니까? 네. 그 필리핀에 기지 8군데도 확보하고. 네. 근데 그 나라는 조폭두목이 대통령이 되더니 중국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 가지고 막 막말을 퍼붓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균열은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정해서 한때는 끌어모았던 건 사실이거든. 자꾸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건 서구식 접근이에요. 동양식 접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집단성, 다자주의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자, 경제에서 다자주의는 지금 와해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 트럼프가 TPP 네. 깼잖아요. 네.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 깬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미 FTA 네. 요거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에서의 다자주의는 깨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보에서 다자주의는 거꾸로 지금 증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이거 상당히 불균형한 겁니다. 이건 오바마가 옳았던 거야. 자, 안보도 다자주의로 가고 네. 경제도 다자주의로 가서 균형을 맞추자. 네. 이게 이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실.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네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트럼프는 이걸 쪼개버렸어. 그래서 안보는 다자주의로 가고 경제는 다자주의를 깼어요. 보호주의, 고립주의로 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군사는 보호주의, 고립주의가 아니라 개입주의, 다자주의. 이런 어떤 그 정신분열적인 그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방향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장차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세계 역사에서.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앞으로 통상 관계에서 한미 관계는 굉장히 악화될 거예요. 한미 FTA도 뭐 깬다 뭔다 뭐 또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집중 감시한다.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미국에 투자하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해 버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자, 그럼 한미 간의 경제 갈등은 지금 심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보에서 협력은 강화된다. 이게 좀 낯설은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겠지. 여전히 경제 협력은 중국하고 하고 있지만 안보에선 멀어지고 있잖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4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겁니다. 안보에 미국과 중국, 경제에 미국과 중국.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새로 구성되는 차기 정권도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런 머리가 터져가지고 우선 내 얘기를 알아들을지가 나는 힘들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르르 몰려다니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을 짜는 이런 외교 안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야권이 이런 어려움을 겪냐면은 어설픈 균형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균형 외교.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말은 했지만 균형 외교했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북아 균형자론. 이런 어설픈 균형의 관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미중 양다리 걸치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눈치 보고 줄 서고 굴욕 외교로 결국은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 외교예요. 균형 외교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 외교.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판을 짠다. 그래서 그 약소국이면서 패전국이었던 서독이 미소 양국의 독자 외교를 해가지고 결국은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이라는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위대한 성취를 했다든지 또는 뭐 어떤 여러 어떤 그 세계 속에서 그 외교적으로 탁월한 성취를 일궈낸 약소국들의 사례, 강대국을 움직여서 이런 거는 뭐냐면 합리적인 방향, 도덕적 명분, 그다음에 당당한 자주 외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같은 대한민국은 벌써 약소국도 아니에요. 중견국가 미들 파워니까 이런 정도의 국력을 갖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그다음에 북한하고도 통 큰 대화를 하면서 아시아의 위기 관리, 전쟁 방지 이런 평화 외교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펼쳐나가겠다. 그 주된 상대가 미국이건 중국이건 상관없다. 누구라도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편이냐를 갖고 균형을 따지지 말고 그런 편가르기에서 균형의 담론이 나온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 관점으로 변하지 못하는 거야. 과거의 관성 때문에. 근데 이젠 변해야죠.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젠 변해야 되고 이젠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 시민들이 천만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물론 국내 현안이 제일 많긴 합니다. 친일부터 독재까지 우리 정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날 여태까지 적폐가 쌓인 게 얼마냐. 이번에 이거 다 걷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곤란하다라는 한 축도 있지만 안보 문제,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저히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정부가 10억엔을 팔아먹고 결국은 안보가 중요하다고 한 결과가 뭡니까? 국격이 추락돼서. 그러니까요. 일본이 이제 한국을 완전히 뭐 이제 길들이겠다 그러고 중국이 한국 체벌하겠다 그러고 이제 미국도 우습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일본이 시키는 대로 다 해. 이게 한국에 대한 협정이고 9개국하고 협정 체결해. 이게 미국의 스스로 할 줄 아는 거 없어. 아니 어떻게 하다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하다가 이 꼴이 됐냐 이거예요.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판단인 바로, 거죠. 어설픈 그 눈치 외교에 또 어설픈 균형을 추구하거나 또는 편승 이렇게 주로 힘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내가 좀 임발부될까 이런 식의 소극적 외교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냉엄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빈틈이 있고 이게 우리 생존의 공간일 때 내가 가서 그 공간을 차고 들어가서 차고 들어가 가지고 이건 내 문제니까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먼저 펜대 들고 기획하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대신 해주고 그때 주도 당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 체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구려 외교, 눈치 외교 하느라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신세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무수한 외침에도 생존을 했던 강인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전쟁을 겪었다 그러지만 그 이후로는 전쟁을 예방하는 지혜도 나름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중견국가의 국격과 우리의 경험과 능력이면은 주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중이랑 강대국을 우리가 뭐 통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이건 우리 안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다. 우리 문제다. 네, 우리 주권이 걸린 문제다. 그럴 때 중국에다가만 사드 문제다. 이런 문제 하라 그래질 것이 아니라 사드가 들어오면은 미중에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주도하고 프로세스를 짜겠다.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한국이 짜보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평화 번영 구상이 좀 나오고 이걸 설명할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이번 대선의 특징이 야권 후보들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길 꺼려한다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에요. 너무 주변에 압력이 세니까 가급적 말을 안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소극적인 외교로서는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불꽃처럼 뚫고 나가야 된다. 네? 그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지났지만 이 문제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롯데 골프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상태입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사회가 안 열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3월에 주주총회를 롯데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회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의제가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백척간두에 놓인 것이죠. 그룹의 운명의 존폐가 걸렸으니까. 근데 그럴수록 정부의 협박이 또 노골화되고 해서 일단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국방부에 대해서는. 롯데가. 그러나 방법론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협조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한반도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다. 저희가 2014년 가을에 저희가 고종이 머물렀던 덕수궁에 가서 한반도의 운명을 걱정했던 그 시기에서 지금 계속 더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두운 골목길 가는데 계속. 큰 형님 한 명씩 나와서 그러니까. 너 누구 편이야?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내 편 들 거야, 네 편 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가서는 네 편, 형님 편입니다. 저기 가서는 형님 편입니다. 이렇게 눈치 외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우리가 당당해지는 첫 출발점이에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질문하냐. 이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 웃게 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 자문자답을 해. 나는 누구 편인가 검열하고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묻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형님 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러지 정권. 말고 두 형님 좀 와 보세요. 같이 얘기 좀 해봐. 맨날 나보고 누구 편이냐 그러는데 아니 나 이게 뭐 내가 누구 편 들어야 될 일입니까? 나 좀 살게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러면서 같이 따지면 그 미중이 허허 웃으면서 맞긴 맞네. 이 정도까지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여기까지 가는 게 다음 지도자의 몫이라. 우리도 좀 살아야겠다. 살자. 우리도 좀 같이 살자. 형님들만 살 게 아니라 아우도 좀 살자. 우리가 아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참 위중한 지금 한반도 운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나저나 걱정이네요. 당장 내일 매티스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꺼내놓을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반도 정세가 또 얼마나 크게 출렁일지 여러분들 오늘 김종대 의원께서 쭉 설명해 주신 요 컴팩트한 60분 요 딱 하나만 들으면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전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